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학교밖 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이제 8월이에요. 그래서 9월에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하기에 앞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막연하고 또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보를 모으는 방법부터 자기소개서 전략, 그리고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수시 지원 실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담감 좀 내려놓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는 정보를 모으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입시 사이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집 요강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기준에 되는 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8월, 9월, 그리고 많게는 12월까지 남아있는데 전형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계획 수립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라이트죠.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실제 합격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이걸 보시고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입시 사이트 활용법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를 찾기 위한 사이트가 바로 이 입시 사이트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 정보를 찾기 위해 입시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사이트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공하는 기능도 너무 많고 또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시 사이트를 딱 6개 추천을 해드릴 거고,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예요. 아마 학교나 그런 전형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이트에서 가장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바로 이 키워드 검색 기능이에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정보 수집 기능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제가 심리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심리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 심리, 범죄 심리, 심리 관련된 정시, 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학도 선발을 하는구나, 이 대학의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차차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대학별 합격 자료와 불합격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합격 자료만 다들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불합격 자료까지도 제공하고 있어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감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페이지예요. 이 사이트에서는 가장 좋은 기능은 격자 형식으로 대학 입시 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시 요강 페이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 많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격자 형식으로 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또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진학 상담 기능도 있고요. 대학 진학 정보 또 이걸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대학 입시 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사이트는 대학 알림이에요. 이 대학 알림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이트인데,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 학과,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진학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이런 졸업생 진학 현황이나 취업 현황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에 더해 진로 설계 정보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바로 대학 알림이에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번째 추천 사이트는요, 진학 플랫폼 UA입니다. 이 UA는 가장 좋은 기능은 바로 연도별 입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입시 결과는 이제 작년 혹은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나 최초 합격자의 친구들이
몇 점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나를 이제 대학 측에서 정리를 한 표예요. 그래서 이 입시 결과를 봐야지만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입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UA 입시 결과라고만 쳐도 쭉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A라는 사이트는 정보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주요 입시 일정 또는 입시 뉴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은 이 UA라는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째 사이트는 이제 검정고시 전형 맞춤 수시 입시 정보 제공 사이트 마이유니인데요. 이 도메인 주소로 들어가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검정고시 성적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학교별로 내신 등급 또는 점수로 자동 환산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년간 친구들이 선생님 저 정말 이 검정고시 성적, 내신 변환 이거 너무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포기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거를 최대한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고자 제작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학별 입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활용법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으로 환산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대학의 분포 범위를 알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이 대학 입시 소양교육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시 전략이나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 전형 지원 전략부터 각종 전형의 지원 전략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도움 받고 싶다, 정보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수시 지원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질문이 있다, 도움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메일이나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전문대학 포털 프로컬리지라는 사이트예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대학교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문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나는 이 학과에서 졸업했을 때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전문대학교는. 그래서 전공 안내라던가 아니면은 전문대학 직업 세계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는 약간 갸우뚱, 약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이트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학 정보나 전형 방법 또는 전공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전문 대학 포털 프로컬리지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모집 요강 활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사이트에서 좀 대략적인 학과에 대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죠.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나는 언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모집 요강은요,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말해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검정고시 비교 내신 산출 방식입니다. 조금 이따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전형 일정, 전형별 안내,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 그리고 서류평가 산출 방식, 그리고 입시 결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 참고해야 되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이 모집 요강을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아무런 대학교 하나에 그냥 입학처에 들어가 봤어요. 입학처에 들어가 봤는데 수시라는 탭에 들어가면 모집 요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냥도 볼 수 있는데 전 다운로드 받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계속 지원하면서 여긴 어땠지?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딱 가지고 계시는 게 아마도 마음적으로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벌써 75쪽까지의 모집 요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얘들아 모집 요강 봐야 돼 라고 하면은 저 못 보겠어요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 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에 대한 정보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어떤 학과가 신설됐는지, 어떤 전형이 폐지되었는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런 대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이 정보를 보셔야지만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실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겠죠. 그런 식으로 올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및 모집 인원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부 전형별 안내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면 교과, 종합이면 종합, 실기면 실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을 선택하고 이거에 대한 정보는 꼭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대학의 전형별 안내를 꼭 알아야지만 좀 스무스하게 내가 어떤 대학에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감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세부 전형별 안내를 참고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는 이제 비교 내신을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되는지, 출결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좀 뒤쪽쯤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제공되는 학교도 있고 제공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제공된다면 이제 이 모집 요강에서 보시면 되고, 제공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UA 입시 결과 또는 그냥 땡땡 대학교 입시 결과라고 치면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집 요강 속으로 들어왔어요. 모집 요강 속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해주는 질문이 선생님 배수 개념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배수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게 배수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배수 개념은 최종적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의 몇 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할게요 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선발 인원이 1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단계에서는 50명을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이나 실기나 이런 데서 40명을 탈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래도 저희는 만약에 같은 전형이에요. 같은 전형인데 배수만 다른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A와 B가 있다면 좀 더 나를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배수가 좀 더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리함을 안고 이 대입 지원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1단계에서 많이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 개념 많이 헷갈려 하길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는요,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할 때 실제로 활용하는 표입니다. 이건 실제 제가 막 임의로 작성한 정보는 아니고요. 실제 그 친구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인데, 대학과 전형은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대학도 괜찮은데, 저 대학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한눈에 보고 비교를 하면서 봐야지만 이 대학의 차등 순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 나는 어떤 전형에 지원할 것인지를 먼저 맨 위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교과면 교과, 교과 플러스 면접, 논술, 수능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검정고시 성적을 평균까지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학교별로 정보를 모아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원, 모집 인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저, 그리고 나의 비교 내신은 이제 학교별로 내가 어떻게 비교 내신 점수를 받게 되는지를 한 줄로 쭉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꼭 보셔야 돼요. 전년도 입시 결과는 작년에 어떤 친구들이 얼마나 어떤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학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전형에 관련된 입시 결과를 모아서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첫 번째 대학교에서는 3.16이라는 비교 내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전년도 입시 결과가 1.2에서 1.5로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잘 본 성적대여야지만 조금 적정, 그런 하향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평균 정도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평균보다 낮다, 80%보다 낮다 하면은 조금 아쉽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대학별로 같은 전형이라고 해도 경쟁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그 학과는 아마도 학교가 밀어주는 학과이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할 수 있는 학과라든지 이런 특별한 장점이 있을 거예요. 같은 학과인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경쟁률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 표를 딱 보시면 내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첫 번째나 아니면은 다섯 번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섯 번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다른 데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면접이나 뭐 충원율 이런 정보도 임의로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면접을 보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에 일단 면접은 생략했습니다. 네, 혹시나 전문대 지원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문대학 관련된 정보도 갖고 와봤어요.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수시 1차는 9월에 이제 모집을 하고요. 수시 2차는 11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떨어져도 다시 한번 도전한다 라고 하면 2차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형 시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나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일단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50명 정도를 선발할 때 50명 정도를 선발하고 나머지 그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이렇게 표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원 합격 순위 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지, 충원율은 얼마나 되는지,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이게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져서 준비를 해야 되고, 내신, 입시 결과도 같이 참고하면은 훨씬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논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때는요, 6월 모의고사 성적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려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에 대해서 써놓고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학생부라는 표가 나왔어요. 학생부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학생부는 학생부 반영 비율입니다.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이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교과 성적, 검정고시 성적을 가져가는 대학도 있지만, 논술 성적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부로 교과로 가져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부 반영 비중이 조금 낮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학교밖 청소년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출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한 점을 극복하려면 조금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선택과 입시 결과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 이제 올해부터 수능이 조금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사탐이랑 과탐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된다. 그리고 국어랑 수학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선택과 입시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분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사탐 보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과탐을 봐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탐을 봐야겠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대학의 경우에는 같은 과학기술대학이에요. 그런데 사탐 봐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탐을 보고 있는데 과학기술대학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이 자유선택을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유선택이긴 한데 과학 출제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수리논술은 수학 문제를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과학에 대한 정보를, 과학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이렇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별로 특징이 되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를 채워봐야 되고, 이 표를 채워봤을 때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는 건 절대 아니고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대학을 봤을 때 넉넉 잡고 편하게 하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게 이제 각각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따져볼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모집 요강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데 땡땡 대학교 뭐 면접 후기, 땡땡 대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도 한번 쳐봐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내가 이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나랑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시간 천천히 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 대학에 대한 거 많이 찾아본다 라고 생각하고 이 표를 채워봐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신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기준에 드는 표를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아직 대학을 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에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감이 전혀 안 잡혀요. 그렇다고 200개 대학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엔 너무 시간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점점 9월이 다가올수록 그 친구들은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다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마이윤이라는 사이트는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원 가능 대학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정확한 나의 전형에 맞는, 나의 학과에 맞는 이런 정보로 내신으로 이걸 환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정도의 내신을 이 학교에선 갖는구나 라는 그런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이 도메인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이윤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교 내신 환산이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어부터 한국사까지 본인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환산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별로 내가 어떤 내신을 갖게 되는지 그 내신 환산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신 환산, 내가 이 정도 내신으로 환산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 내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면 되고, 여기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과별 입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과별 입결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대로 대학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이라고 칩시다. 3등급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철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2.12에서 2.77에 이렇게 평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는 데서 꼭 이 사이트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본인의 성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종합이나 교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기준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트업조차 못했을 때,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것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전형 기간이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리스트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원서 접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원서 접수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그 줌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와라 라고 해서 화면 공유하고 여기를 누르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편인데, 그렇게 해줄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를 했을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접수 기간이나 원서 접수 진행 사이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0일에서 14일까지가 전형 기간인데요. 어떤 대학은 10일에서 12일, 어떤 대학은 13일에서 14일 이렇게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에 그런 대학에 지원 시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지원을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전형, 그런 대학을 아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지원 희망 대학의 접수 기간도 함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그런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진행 사이트는 이제 진학사 어플라이랑 UA 어플라이를 참고하시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어떤 사이트로 하는구나까지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트 통합 회원가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회원가입하면은 어느 사이트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통합 회원가입인데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공통 원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공통 원서는 나의 이름이 뭐다, 몇 년생이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게 공통 원서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접수 후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접수 후 제출 서류. 아마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제출 서류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라던가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우편으로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달력 같은 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친구들이 준비를 못하는 게 바로 증명사진이에요. 증명사진을 온라인 파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거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날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꼭 준비를 해두셔야만 수월하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료를 내야 돼요. 대학에 지원할 때 전형료를 내야 되는데 결제 방법, 나는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 이걸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부모님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제한 다음에는요, 절대 수정할 수 없어요, 원서를. 그래서 원서 수정, 취소 불가능하니까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통 자기소개서 작성을 했는데 저는 물리치료학과에도 지원을 하고 수학과에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좀 자기소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대학 자율문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작성할 때 공통 자기소개서도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도 준비해야 되고 카드도 알아야 되고 제출 서류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서류들은요, 수시 지원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일단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는요, 검정고시 접수할 때 최종 학력 증명서로 이용이 가능하죠. 근데 이런 거에 더해서 대학교에 제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제가 이제 8월에 있는 2회차 검정고시를 응시를 했는데 대학에서 온라인 제공이 동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수시 지원할 때 온라인 제공이 동의되지 않는 경우 꼭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성적 증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밑에 생활기록부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있는 연수, 있는 기수, 있는 학기만이라도 제출을 해라 라는 학교도 있는데 그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 소재 찾기 할 때 엄청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런 활동도 했네? 이런 대회도 참여했었네? 나 이런 데 관심 있었네? 이러한 자신의 관심사나 활동을 파악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도 면접 준비는 이제 말로 하는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대답을 할 때 이러한 경험을 곁들여서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이런 활동이 있었네? 라고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기록부를 꼭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행정팀에 전화하시면 바로 그날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있는데요. 아마도 안내를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이용하는 꿈드림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대학 진학 시 선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록한 자료인데요. 인적사항부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정말 학교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적용하는 대학이 현재 6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좀 센터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 청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기부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필수 서류고요. 꼭 있어야 되는 서류고, 여기서부터는 있으면 좋다 하는 추천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서류라고 하기에는 제가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나만의 지원 대학 자료집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대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 대학 괜찮네? 나랑 좀 맞겠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6개에서 전문대까지는 10개 정도 지원을 할 텐데, 그걸 하나하나 지원할 때마다 여기는 뭐였지? 하고 찾아보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힘들어져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은 무조건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친구가 작년에 만들었던 지원 대학 자료집을 목차만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제 전형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어떤 학부에 지원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쪽부터 64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만들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하나 칠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나만의 무기를 만든다. 내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만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게, 많은 친구들이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믿음직스럽거든요. 이 자료집을 만들면 뭔가 이 학교에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나 이 학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 보면 되니까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자료집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학 자료집 중 일부인데요. 이 친구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작년부터 면접이 비대면이었잖아요. 올해는 대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뭐 어떤 예시 질문이 있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세히 정리를 해놔야지만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학 자료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대학에 내가 맞겠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가야 되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대학을 좀 잘 알아본다라는 개념으로 꼭 이 자료집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학도 정해봤고 어떻게 원서 접수를 해야 될지도 조금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전형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시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단계, 스텝 5예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 단계를 따라가면 좋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스텝 5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텝 5를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구나, 나한테 남은 단계는 이거구나, 나는 이 정도에서 시간을 좀 써야겠다, 이런 시간 안배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의 준비도랑 성향, 그러니까 나는 교과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면접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희망 지원의 대학과 학과를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리스트업해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먼저 만들어 봐라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그 대학 자료집을 만드는 단계가 바로 이 분석 단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지원 대학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어떤 대학인지, 나는 여기 갔을 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입학 사례 기반으로 대학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입학 사례 기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대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선발한다고 하고서 논술에서만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서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입학 사례가 있으면 그 학교에 문이 열려있다라고 딱
그 판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대학 중에서 입학 사례가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 사례가 있다라는 한 부분에 지원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원 전략 및 계획 수립 단계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준비를 끝내야 되냐, 자기소개서 언제까지 끝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바로 9월 10일 전까지 완료를 해놔야 됩니다. 물론 9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완성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엄청 다급한 마음에 막 빨리 막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 급하게 하다가는 실수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9월 9일까지, 9월 9일 밤까지는 꼭 완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형별로 월간 계획을 수립해 봐야겠죠? 오늘 벌써 8월이니까 8월에는 희망대학 리스트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과 선정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좋은 시기는 아마 8월 11일에 있는 검정고시 이후에 정확한 성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라고 각 학교마다 그런 독자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체 서식을 준비하시고, 포트폴리오 만들어라 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때는 이제 할 게 없겠지만, 이제 종합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열심히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꼭 논술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같이 수능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 지원을 하면은 갑자기 9월이 끝나면 합격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을 했으니까 뭔가 붙을 것 같아서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이 학교에 수시를 못 가더라도 정시로 잘 봐서 더 좋은 학교 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수능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입시는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내 손안에 합격증이 쥐어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생각을 하시고 수능 준비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 둘째 주까지는 자기소개서 완성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는요,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이전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면접이 보통 11월에 있거나 빠르면 10월에 있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한데, 면접 반영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원서 접수 전에도 시작을 해야 된다. 하지만 보통 원서 접수 이후에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 추출하고 연습도 하고 계속 모의 면접 돌려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논술과 수능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소재가 없습니다. 뭘 써야 되죠? 저는 자퇴하고 나서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따가 자기소개서를 제가 합격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책, 영화, 하다못해 내가 본 프로그램, 광고까지도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디어 홍보 학부에 진학한 친구 경우에는 자기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광고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기소개서 처음 문구를. 그리고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심리학부 지원한 친구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학과, 이 학교, 그리고 이 꿈에 관심을 가지게 된 모든 계기가 다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없어요가 절대 안 됩니다. 소재가 없다는 게 절대 안 되고, 그냥 책, 영화도 하나하나 다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소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는 선생님 저는 전공 적합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학교에 재학을 하면은 그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이런 책을 읽었음, 이런 대회에 나갔음, 이런 것들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팁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럼이 다 온라인으로 변환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럼 같은 거에 이제 강의 몇 개 듣고 거기서 하라는 과제 몇 개 하면은 수료증 같은 거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포럼에서 이런 걸 배웠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K묵 강의라는 게 있는데 원래 무크라는 강의가 뭐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등의 유수의 대학에서 우리 학교의 강의를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 그런 홈페이지를 마련을 해서 그걸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해서 K묵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전공 적합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K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학교, 실제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강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강의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응시를 하고 나면 수료증 같은 게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이런 강의도 들어봤더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찾아본다. 하나라도 더 해본다. 뭘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재를 중심으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랑 전공 적합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바로 이 8월, 9월이 될 거예요. 네, 이제 계획도 세웠겠다. 대학도 정했겠다. 이제 남은 건 뭐죠?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지만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함께 합격 사례, 실제 합격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합격 사례도 분석해보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팁도 드리면서 조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냐? 첫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쓸 경험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30개라고 쓰여 있는데 30개를 다 채우는 친구들은 많지 않고 30개라고 한 이유는 최대한 많이 이 진로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에 쓸 거를 만들어 와봐라 라는 의미에서 30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1번과 2번 그리고 대학별로 3번도 있는 대학도 있는데 그 1번, 2번, 3번이 활동이 겹치면 조금 뭔가 많이 한 게 없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풍부한 활동을 해왔다라는 의미에서 그 배치를 해보고 좀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녹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개 정도 정리를 하고 1번에서 3번까지 문항간의 내용 중복을 피하면서 흐름을 중시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정리하는 거에 더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마음의 준비냐? 좀 진솔하게 써내려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는 뭐냐면요. 엄청 화려하게 쓴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있는 그대로 드러낸 자소서가 가장 잘 쓴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이제 막 8월에서 9월 넘어가면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막 뭐라도 베껴와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내 얘기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편하게 하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도 정리해보고 마음의 준비도 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다음은 2022년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입니다. 이게 올해 개정이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3번까지가 공통 문항이었고 4번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뭘 중심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학습 경험 1번, 교내 활동 2번 이렇게 쓰여 있었고 진로라는 표현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진로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에서는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올해 개정되었는지 작년에 어떤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중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서술한 친구들을 뽑겠다는 거고 이 진로 그리고 타인 공동체 이런 부분을 더 유심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자율문항이에요. 그래서 대학별로 자율문항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고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집 요강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을 작성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빨간색이죠. 진로입니다. 진로. 내가 한 활동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도 되지만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이런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흐름 있게 연결을 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건 진로고요. 그리고 본인의 진로,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그리고 활동, 이 연결고리를 중점적으로 기술을 하는 게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중요하다 했죠? 내가 이 진로를 꿈꾸고 있고 그런 걸 이뤄가기 위해서 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흐름도 괜찮고요.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진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겁니다. 이런 활동도, 이런 흐름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요거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본인에게 계속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첫 번째, 내가 쓰려고 하는 활동이 진로 및 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 활동 및 경험이 옛날부터 이어져 왔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8월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무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 보이잖아요. 급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활동을 옛날부터 해왔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활동해왔나? 이거를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각 문항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학교 밖에서 활동도 주로 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피력하기 위해서는 전공 적합성에도 조금 관심을 두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 해당 전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가? 이거를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의미를 두고 수행을 했는데요. 이게 전공과 조금 밀접해요. 이러면서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추천을 해드리냐면 제가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활동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런 흐름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희망대학의 인재상 그리고 핵심 역량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대학의 인재상은 뭐입니다. 저는 이에 부합합니다. 이런 것들 조금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이나 인재상을 알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집 있잖아요. 자료집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에서 이런 게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글자 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과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학과에, 이 학교에 선발돼야 됩니다라고 사정관을 설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학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해볼수록 좀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어요.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으면 반드시 정치외교학과에 가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역사학이나 사학, 한국학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꼭 1대1로 직접적 연결만이 일관성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진로를 꿈꾸고 있어. 이런 활동을 해봤더니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느낀 점을 특색 있게 서술할 수 있는데 이런 학과가 1대1로 연결되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직접적 연결이 없더라도 그냥 본인이 느낀 점, 배운 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가 어필할 수 있는,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저는 자기 주도적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스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스스로 학교에서 나오겠다는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길을 개척해 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세부 전공이나 취업, 대학원 정말 다양한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나는 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라는 인생에 대한 태도를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도 있었냐면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도 의미가 있었고 이게 더욱더 크게 이런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흐름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활동에 더해서 더 구체적으로 내 길을 찾아나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를 꼭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은 전공 적합성도 있겠고요. 진로도 있겠고 자기 주도적 태도 이 세 가지를 꼭 머리에 새겨두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 사례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합격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 이 자기소개서가 너무너무너무 잘 써서 제가 가져온 자소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던 친구예요. 왜냐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가장 힘들어했던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잘 썼어요, 이렇게 하세요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고 하면 할수록 계속 늘거든요. 늘고 문장이 예뻐지니까 꼭 그걸 생각해 두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합격 사례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는 현재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고 20학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걸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방송에 ADHD 증상을 가진 아이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뭔가 꿈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하고 그런 포럼 같은 거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죠.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방송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소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 영화 이런 것도 하나의 소재가 된다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거랑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시겠죠. 어떤 꿈을 가졌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뭔가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프로그램 진행 전에 아이는 작은 일에도 큰 반응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집중을 못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증상이 호전되었대요. 이 부분을 보고 인상 깊었구나, 이 부분을 보고 꿈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심리와 상담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대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겠죠. 그래서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내가 학교 밖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상담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친구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타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의도다라는 것을 처음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꿈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상담해봐야겠다. 왜? 다른 사람들 돕고 싶으니까 하면서 본인의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1학년 때 경기 꿈의 대학 프로그램의 심리학이 궁금해 라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심리학의 갈래와 정보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나 심리랑 상담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후에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갈래를 알게 되었대요. 그냥 심리라는 뭉뚱그려진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의 분야는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심리학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상담 심리학으로 꿈을 구체화시켰다고 해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상담 심리해 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상담 심리 어때? 라고 한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한 활동, 내가 주체적으로 한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심리학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결국 나는 상담 심리가 더 낫겠어 하고 꿈을 구체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모토는 성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많은 걸 갖추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좀 더 갖춰지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흐름을 계속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3번까지의 흐름이 공통된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록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고요. 저런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활동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흐름 있게 통일성 있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경험해보고자 또래 상담 동아리를 개설했대요. 그래서 그냥 경기 꿈의 대학 한 거에 더해서 이제 상담 동아리도 해보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상담 심리학으로 구체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아리 개설 후 1년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을 정하는 시간에 솔리언 또래 상담사의 개념을 접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하는 시간에 이런 또래 상담사 개념도 확립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친구는 무엇을 느꼈대요? 단순한 또래 상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제가 지향하는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또래 상담이라고 하면 괜찮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란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그럼 내가 지향하는 상담 심리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라고 입학사정관들도 생각을 하겠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는 곧바로 심리학 도서의 탐독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흐름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심리학의 갈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뭐 상담 동아리를 개설했고 개설하면서 알게 되어서 이제 심리학 도서 읽게 되었고 이렇게 흐름이 일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도서의 탐독으로 이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 찾은 책은 닥터 우의 우울증 카운슬링이었대요.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책을 넣는 경우는요. 면접장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또 어디가 관심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지도 되죠. 왜냐하면 이 책은요. 사실은 이 책은 그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홈페이지에 추천 도서 이렇게 나와 있던 책입니다. 그래서 나 이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교수님. 이렇게 어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것을 이제 서술하면서 이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피력하는 거죠. 본 책의 사건, 생각, 감정 모델을 이해하면서 감정의 유발 사건과 자동적 사고 그리고 감정의 상태에 대해 정리해보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상태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내용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당시에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꾸준히 감정에 대한 질문을 거듭해 가면서 그 사고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책을 읽고 그렇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도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자기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학교라는 보편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가 같은 고민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또 다른 꿈을 키웠대요. 이 친구는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블라인드 면접이 조금 강화됐어요. 그래서 면접이나 서류에 있어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학력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조금 줄여라, 감점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다 라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명확했거든요. 내가 학교 밖에 있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특히나 저는 학교 안과 밖의 상황을 둘 다 겪었기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필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끝내고 있어요. 이 친구의 모토가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프로그램 하나 보고 상담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심리에 대해 시작했는데 상담 심리를 구체화시키고 상담 심리에서 좀 더 전문적인 거 필요하구나 특징 알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상담 심리사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친구처럼 좁혀가는 방법, 내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넓혀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두 갈래, 그리고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2번 문항 작성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항은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800자 이내예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한 3,500자에서 5,000자 정도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다 합쳐봤자 3,100자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조금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조금의 분량을 쓰는 게 더욱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더욱더 많은 걸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글자 수가 한정되어지고 나는 한 게 많은데, 활동이 많은데 이걸 녹여내야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열심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글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드리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문항 작성법의 키워드는요, 약간 진로였잖아요. 지금은 타인과 공동체입니다. 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한 친구를 선발하고 싶어 하겠어요? 왜냐하면 점점 학과 생활은 단체 생활도 많고 공동체를 점점 아끼는 사람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의 그런 기조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왜 구체성이 중요하냐? 다른 사람이 한 그런 착한 활동, 이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활동,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장 중심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한 경험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는 목표를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쓸게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에 있어서 작성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활동은 보통 다 유사해요. 어디 뭐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유사한 봉사활동 내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느꼈나, 이게 바로 평가의 척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봉사활동인데 이 친구는 이걸 느꼈네? 라는 거 이제 임팩트가 실리게 되겠죠.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가 특별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의 의미를 진정으로 명확하게 깊숙하게 파고든 경험이 있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 봉사 시간과 지속성을 고려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봉사를 갑자기 8월 말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월에 수시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에서 이 친구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조금 오래도록 유지해온 활동인가? 지속적으로 내가 관심 있게 해왔나?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시고 재료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재는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리더십을 쓰려고 하면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리더 한 번씩은 했어야 됐나요? 회장, 반장, 동아리장이라도 했었어야 될까요? 저는 없는데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노라고 써있죠. 리더십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만이 리더가 아니고 그 속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그것도 리더십의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단에서 묵묵히 귀 기울여서 말을 들어주었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내가 잘 해결했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집단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도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요.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집단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 그리고 조금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를 현명하게 조정했던 경험이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신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2번에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번 문항이 인성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는 저를 선발하세요 라고 설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 막 슬픈 이야기를 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통해서 진정으로 느낀 점,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보람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느낀 점을 쓰는 건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활동의 본연의 본질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항 합격 사례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부장인이라는 동아리를 개설해 시험 각 과목의 요약본과 연습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부를 하지 않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배포를 거절했습니다. 나 공부도 안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고 상처받았겠죠.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많이 실망했고, 동아리 내에선 동아리 유지에 대한 분쟁까지도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위기이자 갈등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하지만 누가 한 활동이죠? 제가 한 활동을 강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설득해보자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동아리 장이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속의 일원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냥 용기를 내어서 우리 의견을 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선 결국에는 대부분의 친구들로부터 공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고, 공부를 포기했던 친구들도 조금이나마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의견을 낸 건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를 통해 무엇을 느꼈대요? 이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대요.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한 명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냈던 거에 더해서 더 많은 것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UCC 공모전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연결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같이 보실게요. 팀원을 정하기 전에 조는 여러 팀원들의 협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조장을 지원했다고 해요. 점점 발전하고 있죠. 점점 이 친구가 자신감을 얻어서 조장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도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알맞은 일을 지시했대요. 조장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 해결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장을 맡기 이전에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틀조차 잡혀있지 않아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조장을 맡은 이후엔 틀과 계획이 잡혀서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대요. 결론은 뭐죠? 사실은 저 잘했어요 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 이제 제가 한 활동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지고 제가 조장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라는 거는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이렇게 서술을 함으로써 정말 얘가 한 활동이 맞구나 라는 진위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과 일정을 착오가 없게끔 미리 알리는 등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끝마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조장이 된 이후로 수상했습니다. 너무 잘했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끄는 대로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이 앞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거죠. 이 친구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마음까지만 있으면 낙오자가 없는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팀 활동에서도 능숙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일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서 더 좋은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냥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그냥
그냥 작은 활동을 이제 서술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 안에서 이 친구가 정말 배웠구나, 느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자기소개서 봐주면서 퇴고해주는 과정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는 정말 많이 고치게 돼요. 정말 이 과정을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는 막 밭 가는 농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계속 갈아엎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욱더 글이 예뻐져요. 그게 다 티가 납니다. 저는 이제 계속 많은 친구들의 자소서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치면 고치고, 아, 이 친구가 고민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꾸면 바꿀수록 글이 예뻐지는 게 정말 명확하고 잘 드러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바꿔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퇴고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랑 그리고 고쳐가면서 좀 많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쳐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가 있고 고치면 고칠수록 윤기 나는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시라는 말에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학도 정했고 정보도 모았겠다, 계획도 세웠겠다, 자기소개서 썼겠다. 남은 건 뭐죠? 면접입니다. 면접은요,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라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도 면접을 보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지금 선택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반에도 언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면접 평가 같은 데서 교복 착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친구를 알 수 없게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한 그 친구의 그런 행동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번호를 부여해서 이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학적, 인적사항 이런 거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랑 면접평가에서 둘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성명, 성별, 주소, 뭐 학부모의 성명, 직업, 출신 고교의 명칭, 유형, 주소 이런 것들을 말할 때마다 감점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선발하겠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그냥 꿈드림 센터에서 한 활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언급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명확하게 딱 언급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의 면접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다 뭔가 말 잘할 것 같고 안 떨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카메라 딱 세우면 바들바들 떨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다 까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질문이 와도 어떤 내용을 대답할지를 이제 감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의 면접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기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 질문은 이 학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걸 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준비한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 이 친구는 현재 21학번에 재학 중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든가 아니면 당신의 면접관이라면 무엇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겠습니까? 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되고 본인이 이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살을 붙여서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면접을 준비할 때 앞에 꿈들이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여기 계셔주세요 하고 이걸 질문해봐도 되고, 부모님도 계시고 만약에 아무도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다 하면은 스스로 카메라 하나 세워놓고 계속 촬영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자세 이런 것들도 다 고쳐 나갈 수 있고 내용도 손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모의 면접을 반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까지도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이 친구는 현재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인데 방사선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아는 만큼 말해보세요 라고 이런 질문들도 이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과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도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혹은 대체 서식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한 질문도 면접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교과 면접인데 서류 안 썼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학과, 인재상, 핵심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기본 질문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은 한 6번째 정도 면접을 보고 오면 선생님이 저 그냥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잘하지 절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뭐 까먹었어요. 어떡해요? 해서 막 우왕좌왕 했었는데 하다 보면 그냥 녹음기처럼 이제 기계처럼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떨지도 않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정말 노력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해야지만 올해 겨울에 좀 기쁜 마음으로 내년에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보 모으는 방법부터 모집 요강, 뭐 입시 사이트 아는 법, 활용법,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하는 법, 그리고 입시 전략 세우는 법, 계획 세우는 법, 자기소개서, 면접하는 법까지 정말 이제 수시 지원에 필요한 모든 것, 실전에 필요한 모든 거를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우리 모두 다 처음에는 똑같다. 처음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하다 보면 채워지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혹시나 준비하면서 모르겠거나 고민 있거나 그럴 때 뭐 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그러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 다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학컨설팅 마윤희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